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의 부인 종양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신화입니다. 오늘 한국혈액암협회에서 이제 주최하는 부인암 희망 솔루션이라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부인암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법이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부인암에 대한 뭐 소개 다들 아시겠지만, 네, 워낙에 이제 난소, 자궁을 포함한 여성 생식기에 생기는 암이 되겠고요. 워낙에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중에서 일단은 발생률은 좀 낮은 편이지만 여성 사망률이 가장 높은 여성암이 되겠고, 자궁경부암은 점점 줄고는 있지만 이제 여성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그런 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폭이 가장 높은 암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자궁경부암만 뭐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지 예방 활동을 통해서 줄고 있고,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이 특히나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젊은 여성, 뭐 3, 40대 여성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난소암과 자궁 내막암이 늘고 자궁 경부암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은 제가 치료와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앞에 암에 대한 소개는 좀 간단히 하고 치료에 대한 내용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부인암이라고 하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암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얘기하는 것도 조금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그냥 자궁경부암이다 하면은 가장 먼저는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겠고, 이제 두 번째로는 수술이 좀 어렵다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해서 하게 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치료는 주로 수술을 받으시는 분, 그리고 방사선 항암을 같이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궁에 생긴 암이니까 다 무조건 자궁을 없애야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자궁 경부에 생긴 거니까 자궁 경부만 잘라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수술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서 자궁 경부에 병변이 생긴 부분만 정말 조금 제거하는 수술부터 자궁 경부까지만 제거하는 수술, 혹은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에다가 마지막에 자궁 주변 옆에 있는 조직들까지 제거하는 광범위 자궁 적출술까지 굉장히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게 되고요. 방사선 항암요법 같은 경우에도 방사선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개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방사선 단독 혹은 항암 방사선 요법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게 됩니다. 워낙에 예후가 좋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요렇게 요 부분만 절제하는 수술도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궁을 보존을 하고 임신 능력을 유지하는 치료도 가능하다. 젊은 아기를 더 낳아야 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그러한 거를 소개해 드리고요. 자궁경부암은 일단 뭐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 있었던 그런 여성암이지만, 비교적 국소적으로 자궁 경부에만 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한 50%고, 자궁 주변에 아주 일부에만 전이가 되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초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8, 90% 되기 때문에 치료 성적도 좋아서 5년 생존율이 이제 뭐 워낙 초기인 경우에는 90%까지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치료가 잘 된다 해도 원격 전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5년 생존율이 20%가 채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도 비슷해서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술을 못 한다 아니면은 수술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적은 편이어서요. 대부분의 경우가 일단은 수술을 받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면서 아주 초기에 발견되신 분들은 자궁 적출술, 절제를 하는 수술이 아니라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자궁 내막암인데 자궁 내막이 잘 안 자라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하면서 자궁을 없애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임신 능력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궁 내막암은 전체적인 이제 비율로 봤을 때는 치료 성적이 자궁 경부암보다도 조금 더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국소적으로만 병이 있는 상태에서 자궁 내막에만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된다면 5년 생존율이 95%를 상회를 하고요. 자궁 주변에 이제 일부에서만 약간 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면 5년 생존율이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부분이 전체 자궁 내막암 환자의 한 90% 정도 되기 때문에 치료 성적이 상당히 좋은 암에 해당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자궁 경부암이나 내막암과는 달리 이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치료도 잘 안 되고 치료를 잘 했는데도 재발도 잘 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수술과 항암 화학요법이 대부분 다 모두에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일부 환자분들에서 그러니까 뭔가 암의 확실한 타겟, 표적이 발견이 되는 그런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표적 치료까지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 이 모든 거를 하고 나서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술 같은 경우에도 난소암이면은 난소만 떼고 끝낸다.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초기에 이미 다른 데로 많이 퍼져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전이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숨어있는 암세포들이 눈에도 안 보이고 사진에도 안 보이는 그런 암세포들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건강해 보이더라도 자궁도 떼야 되고 반대쪽 난소도 떼야 되고 이제 주변의 복막도 다 조직 검사가 들어가고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요. 보통 그래서 난소암 수술을 하면은 초기 난소암이신 분들도 뭐 서너 시간, 그리고 굉장히 조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신 분들은 뭐 10시간 이상 수술하는 경우까지도 생기고요. 그렇게 큰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항암 화학요법 같은 경우에도 앞서 보여드렸던 자궁 경부암 내막암보다도 조금 더 뭔가 약을 길게 쓴다든지 용량이 조금 더 올라간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약물 치료도 사실은 좀 세게 들어가는 그런 편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표적 치료나 최근에는 면역 치료제 이런 부분도 좀 새롭게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60% 정도가 재발을 한다. 전체의 60% 정도인데 사실은 난소암이 진단되는 분이 처음에 이미 원격 전이가 되어 있는 3기나 4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60%가 넘기 때문에 이런 원격 전이가 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재발률이 한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5년 생존율이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앞에 보여드렸던 자궁암들의 경우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난소암도 난소에만 있으면서 발견된 경우에는 역시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5년 생존율이 90%가 훨씬 넘고요. 난소 주변 자궁이나 골반 아래쪽 정도에만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70%가 훨씬 넘어요.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치료가 아주 잘 되는 암에 속하는 자궁 경부암, 자궁 내막암과 마찬가지의 그런 치료 성적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앞서 보여드린 그런 내용들을 뭐 아무래도 저도 환자분들 이렇게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치료가 얼마나 잘 되느냐, 이제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뭐 각각의 개인 차가 워낙에 있기 때문에 사실 숫자를 기억을 하는 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전체적으로 자궁 경부암, 내막암, 난소암 모두가 원발 장기, 난소암은 난소, 뭐 자궁 내막암이면 자궁, 뭐 내막 쪽 이런 식으로만 있는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다 90%가 넘어요. 뭐 95%까지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만 원격 전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세 가지 암이 다 20% 미만이 되겠고요.
그냥 자궁이나 난소 주변 장기들에만 전이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생존율은 50에서 60%. 뭐 사실은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70% 이상이 되겠는데 이제 이 정도 숫자를 대략적인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부인암의 치료로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그리고 표적 치료, 여기까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자궁 경부암은 사실 모든 환자를 다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요 한 2기 초반 정도에서만 수술을 하고 그 외의 경우에서는 이제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들어가는 게 기본이 되는데 사실 그 이유가 뒤에는 수술을 못 한다거나 뭐 수술이 효과가 없다거나 이거는 아니고 방사선이 워낙 잘 듣는 암이기 때문에 이게 주변으로 많이 퍼져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 뭐 3기만 돼도 사실은 막 골반 벽 여기 있는 데까지 이렇게 전이가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 수술을 하고 나면은 수술 후에 합병증, 후유증이 워낙에 심하고 그러면은 이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아예 처음부터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수술을 해서 뗀 것만큼이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구분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수술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궁 경부 일부만 제거하는 정말 1기 초반인 분들에서부터 아주 젊은 분들에서 자궁 경부 이쪽만 제거하고 다시 자궁을 밑에다가 이어 붙여주는 방법도 있고 완전히 광범위 자궁 적출술을 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수술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궁 체부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전신 상태만 허락을 한다면 4기까지 진행을 해서 주변에 많이 퍼졌다고 하더라도 다 수술을 먼저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뭔가 너무 많이 뭐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그래서 수술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 대신에 항암 치료를 위주로 들어가는 편인데 일단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다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난소암에서는 사실 수술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물론 항암 치료에 대한 효과도 중요하지만 난소암에서는 수술을 해서 얼마나 혹을 다 떼느냐에 따라 치료 성적이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난소암은 되게 이렇게 배 안에 그냥 다 퍼진 상태로 이게 페트라고 하는 영상의 사진인데 까맣게 보이는 게 다 암덩어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퍼지기 때문에 사실 이 퍼져 있는 혹들을 얼마나 많이 제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했던 내용인데 앞에 파란색은 혹이 한 1, 2cm 이상 많이 남은 경우 뒤에 빨간 거는 한 1, 2cm 미만의 조그만 혹들만 남은 경우 녹색은 하나도 안 남은 경우 그렇게 해서 막대기의 길이가 생존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수술을 많이 해서 많이 떼낼수록 생존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 또 높아지는 정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표현하는 잔여 종양이 없도록 뭐 혹은 남더라도 여러 개가 남더라도 남아있는 그 혹의 크기가 작을수록 치료 효과가 좋아서 최대 종양 감축 수술이라는 거를 뭐 10시간 넘어까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온열 항암 화학요법. 이게 혹시 그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온열 치료랑은 다른 거예요. 그냥 몸을 따뜻하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배 안에 항암제를 굉장히 높은 온도로 뜨겁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술하는 과정의 마지막 과정에서 한 1시간 이상을 이렇게 펌프를 통해서 배 안을 계속 씻어준다, 항암제로 씻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은 이게 이제 뭐 신의료 기술 이런 걸로 되어 있고 정식 우리 뭐 임상 프로토콜에 있는 거는 아닌데 최근에 연구 결과들이 조금씩 이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많이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수술에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난소암 수술을 할 때 수술 이후에 마지막 과정에서 이제 하는 그런 부분으로 현재 몇 개의 병원들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항암 치료로 바로 넘어갈 건데요. 항암 치료는 사실은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자궁암, 뭐 난소암에 따라 항암제가 크게 다른가, 혹은 난소암 1기와 4기가 항암제가 다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약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자궁암이든 난소암이든 첫 번째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인정되고 있는 항암제의 종류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궁암과 난소암에 따라서는 약의 용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게 들어가기는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안 그러면 좋겠지만 재발을 하시는 경우에 재발했을 때 두 번째로 쓰는 세 번째로 쓰는 항암제들은 그 암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됩니다. 어, 그리고 표적 치료제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이제 암 종류마다 또 암 종류, 암의 세포 종류마다 좀 다르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일단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항암 치료의 종류라고 하는 거는 약의 작용 원리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뭐 표현하는 게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 표현하는데 1세대가 가장 많이들 알고 있는 이제 항암 화학요법이라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약을 만들어낸 이제 그런 건데 이 약들은 주로 암세포의 어떤 특정 성질, 뭐 세포 분열을 되게 많이 하는 성질 이런 거를 필두로 해서 그 아이들을 그런 암세포들의 성질에 맞는 걸 찾아가기 위해서요.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사실 암세포가 갖고 있는 성질이라는 거를 일반 정상 세포들도 또 같이 똑같은 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 세포를 많이 죽이게 되고 그래서 이 1세대, 2세대, 3세대의 항암 치료 중에선 가장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다만 이걸 아직까지도 부작용 때문에 이 방법을 포기할 수 없는 건 2세대, 3세대에 비해서 어쨌든 많은 환자분들께 가장 큰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어서 부작용을 감소하고도 암의 치료 목적으로 이제 일단 첫 번째 선택은 화학 항암제가 되겠고요. 앞서 잠깐 얘기했던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암마다 특정 그 암의 원인이 되는 뭐 유전자가 다르다든지 단백질이 다르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 원인 물질, 원인 표적을만 찾아가서 그 표적을 갖고 있는 세포들만 공격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표적 항암제겠는데 뭐 난소암인 경우 우리 뭐 브라카라는 거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다던가 그러면 이제 그 유전자 변이 있는 세포들을 찾아가서 공격하는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표적이 있어서 그 세포만 공격한다 그러면은 아무 부작용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이것도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세포를 죽이게 하는 그런 일정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질과 관련된 요 어떤 세포의 어떤 그 단계의 앞뒤로 있는 여러 가지 그또 연관된 작용들이 있는데 그 작용도 같이 세포가 죽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표적 항암제와는 조금 다른 어떤 종류들의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부분은 또 기존의 화학 항암제를 쓸 때와는 좀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할 부분이 있겠고요. 표적 항암제의 가장 단점은 표적이 있는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극소수의 분들만 약을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한 게 3세대 면역 항암제가 됩니다. 이거는 표적 항암제는 정말 그 표적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만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공격하고자 하는 면역세포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당연히 몸에서 기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암세포를 못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역세포를 좀 더 활성화해주고 암이 생길 때 그 암세포에서 분비하는 어떤 물질들이 이런 면역세포의 기능을 방해하는, 억제하는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면역 억제 물질을 또 억제해주는 반대로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이제 3세대 면역 항암제가 되겠고요. 뭐 그쵸. 표적 항암제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1세대 화학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더 적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이제 건드리는 약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오히려 막 그러니까 과도한 면역 활성 반응이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면역 계통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겠고, 이런 경우는 이 약은
원리로만 보자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임상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반응이 좋은 분들은 너무너무 좋은데 대부분의 분들이 반응이 좋지 않은, 특히나 부인암 쪽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 치료에 제한이 오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 중에서 이 슬라이드만큼 제가 얘기를 많이 할 게 없어요. 다음 부분들은 조금 이제 빨리 넘어갈 건데, 항암제에 대한 어떤 기본 원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진료 환경, 진료실에서 이런 거를 설명드릴 기회는 없기 때문에 앞에 걸 조금 더 얘기를 길게 드렸고요. 자, 항암 치료의 종류라고 하는 거는 암의 상태가 지금 언제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 특히나 난소암을 진단받으신 분들 중에서 수술하기 전에 먼저 항암 화학요법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암덩어리가 너무 많고 수술로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 암덩어리가 많으면은 수술하기 전에 선행항암 요법을 해서 암을 최대한 줄여주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수술 이후에도 수술을 해서 자 이제 다 뗐습니다, 깨끗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면 이제 내 몸에는 암세포도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암이라는 게 처음 생기는 그 순간에서부터 암세포가 우리 몸에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다른 장기 어디에 가서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수술 후에 보조 항암요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암이 재발을 하고 이제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앞에 이 아이들은 모두 이제 암의 완치를 기대를 하고 치료하는 거지만 이때서부터는 고식적 항암요법이라고 해서 완치가 될 수는 없지만 크기를 줄여주고 암덩어리로 인한 어떤 몸의 부작용, 힘든 거를 최대한 줄여주고 이제 암의 조절 속도를 암의 진행 속도를 줄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들어가는 항암 치료들을 고식적 항암요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류 되게 많아요. 이걸 다 알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네, 일단은 우리 부인암에서 가장 유명한 항암제는 이 파클리탁셀이라는 거거든요. 항암 치료를 받으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제일 처음 파클리탁셀을 모두가 쓰셨을 거예요. 이 파클리탁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천연물에서 추출을 한 약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목나무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뭐 주목나무 군락, 제가 최근에 어디 그 용평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 주목나무 군락지가 있다고 그래서 주목나무 옆에서 제가 엄청 사진을 찍고 왔거든요. 주목나무라고 하는 데에서 추출을 한 항암제가 이 파클리탁셀이어서 사실 그게 개발이 되었을 때 정말 뭐 부인암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암에서 이제 쓰이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가 그런 항암약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천연물로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 한번 드리고요. 사실 부작용이 뭐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기전으로 인해서 효과만 나타나면 좋겠지만 뭐 경험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너무나 다양한 부분으로 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작용을 잘 관리를 해야 항암 치료의 효과가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네. 방사선 치료는 제가 이거 정리가 조금 덜 된 슬라이드를 갖고 왔네요. 방사선 치료는 사실은 이제 난소암에서는 거의 사용은 하지 않고 자궁 내막암과 자궁 경부암에서 이제 좀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방사선 치료에서 제가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뭐 중성자, 양성자 이런 새로운 방사선 치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가끔 이제 난소암 환자분들도 그럼 나는 중성자 치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막 소개를 하던데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는데요. 새로운 방사선 치료, 중성자나 양성자는 원래 방사선 치료가 잘 듣는 암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인과암에서는 이제 앞으로 중성자 치료, 양성자 치료가 조금 더 활성화되더라도 아마 자궁 내막암이나 자궁 경부암 쪽에 좀 더 국한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에 대한 거를 좀 얘기 드릴 텐데요. 사실 제가 요 주제를 받을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이 얘기를 하고 나면 그럼 재발을 하신 분은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실까 봐 그거를 많이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암이 생기는 것도 그리고 재발을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뭐 길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뭐 갑자기 그쵸 뭐 구멍 요새 뭐 싱크홀 이러잖아요. 내 앞에 갑자기 구멍이 뚫려서 빠지면서 다칠 수도 있고 암이 생기고 재발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내가 뭘 잘못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생겼으니까 조금이라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오늘 어,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일단은 부인암 치료를 하는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어떤 무슨 뭐 음식, 뭐 건강관리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의 의료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워낙 적절한 약제와 용량을 결정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 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적절한 용량이 제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병원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인 선생님들이 다 노력을 해주시겠지만 또 같이 함께 이제 궁금해하시고 부작용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걸 많이 공부하시고 하면서 예,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또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사실 재발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요 부분인데요. 난소암의 경우 특히 워낙에 재발을 많이 하니까 난소암의 예를 들자면 처음 치료를 해서 첫 번째 재발을 할 때까지의 생존 기간이 이 정도 되는 게 보통 평균치라면 두 번째 또 재발을 할 때까지 병이 없는 기간이 요 정도. 세 번째가 되면, 네 번째가 되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기간을 늘리는 거, 그리고 뭐 재발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그 다음 치료가 필요할 때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늘려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의료계에서도 뭐 계속 새로운 약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 공이 있는 높이가 병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해서 보면은 파클리탁셀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약이 요만큼 원래 있던 약보다 요만큼 올렸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표적 치료제로 나온 아까 말씀드린 브라카를 표적으로 하는 그러한 파프 억제제 같은 대표적인 표적 치료제가 나오면서 파클리탁셀만 쓸 때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이 기간 동안에 병이 없는 기간을 늘려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을 정말 열심히 개발하고 이 약을 쓸 수 있는 분들을 열심히 찾아내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여러분들의 병원에서 계속 같이 연구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베바시주맵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들 알고 계실 거고 요즘 뭐 온베이브지라고 삼성에서 개발한 이제 그런 약도 있고 그런데 요 약이 개발되면서도 기존의 약물 치료보다 또 비교적 굉장히 좋은 그런 치료 성적의 향상을 보였었고요.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약이 보통 한 뭐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까지의 생존기간 연장을 보였었는데 자, 또 저렇게 해서 아바스틴이 굉장히 좋은 약으로 나왔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획기적으로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갖고 계신 분들께 그 표적 치료제라는 거를 썼을 때에 이게 이제 생존 기간이 아니라 무병 생존 기간이에요. 재발을 하지 않는 그 기간이 이 약을 안 쓰신 분들에 비해서 한 40개월 이상 길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사실 표적 치료제라는 거를 쓸 수 있는 분들의 경우, 표적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아직 전체적인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굉장히 좋은 치료 성적의 향상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요즘 이제 열심히 고민하는 거는 이런 표적이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표적이 없는 분들도 이 약을 썼을 때 효과가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좋은 약을 많은 분들에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가 항암 반응, 효과를 극대화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게 사실 부작용은 너무 개인차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어느 부작용을 관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각자의 뭐 건강 상태, 신체 상태에 맞는 부분을 열심히 병원에서 상담을 하고 또 많이 공부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도 써 있지만 항암화학요법에서는 일단은 효과만 있는 약이 아니라 반드시 효과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약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지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경험해 보신 것처럼 약이 들어갔을 때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가 부작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 시기를 잘 이겨내셔야 다음 항암 치료를 제때할 수 있는 거죠. 용량을 줄이지 않고 제때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기에 특히 건강관리 잘 하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앞에는 이제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약을 선택하고 좋은 약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부작용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암이 발생할 때 위험 요인 자체가 재발에 대한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험 요인을 알고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는데요. 사실 암이 발병하는 원인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뭐 잘 관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한 이후에도 사실은 바이러스는 계속 있을 수 있고, 물론 암이 생긴 다음에는 뭐 바이러스가 재발에 관여하는 부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러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감염이 된 다음에 이거를 내 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잘 유지하는 게 좋겠는데, 전반적인 건강 상태나 면역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자궁경부암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만 체중 관리도 사실은 여성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비만과 연관성이 알려진 첫 번째 암인데다가 자궁 내막암이 발병하는 위험도 거의 10배까지 높아지고요. 비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암이 발병을 하신 분들 중에서 비만이 있는 분들은 사망률이 6배가량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고, 난소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뭐 비만, 고지방, 고단백 식품 위주의 식사 이러한 것들이 난소암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발병 이후에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조절하는 거가 분명히 치료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 뭐 이러한 경우에 난소를 다 떼지 않으신 분들, 젊은 분들 중에서 자궁을 떼지 않으신 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여성으로서 반드시 하게 되는 배란, 그 다음에 월경, 이 자체가 사실은 뭔가 조직을 파괴시켰다가 재생시켰다가 하는 그런 과정이어서 그런 과정에서 언제라도 또다시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수술을 안 하신, 자궁을 안 떼신 분들은 계속 생리를 안 하게 하는 목적의 여러 가지 호르몬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러한 것도 뭐 월경을 조절하는 그러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거 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건강한 신체가 결국은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우리 환우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정기적인 진찰, 진료가 일단은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암종에 따라 암의 상태에 따라 얼마 만에 진료를 하고 무슨 검사를 하고는 다 달라지겠지만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정해주시는 그러한 거를 잘 따라주시는 게 그래서 필요하겠고, 가끔 제가 진료 볼 때도 보면 너무 오랜만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안 오셨냐라고 여쭤보면 무서워서 못 오셨다고 그러시거든요. 무섭지만 가서 진료를 받고 이제 내가 괜찮다라는 걸 확인을 받으시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데, 암 진단 후에 그리고 이제 계속 3개월마다 병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다른 것도 다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난소암은 난소암 검사, 자궁암은 자궁암 검사만 계속 하고 계시는 거니까 기타 그 이외에 어떤 특히나 만성 질환이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병원의 암과 관련된 부분으로 다니는 정기적인 평가 이외에도 반드시 일반인들이 하는 건강 검진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예방 접종들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일단 기본적인 정기 검사, 의학적인 추후 관리라고 하는 거는 혈액 검사나 이제 영상의학 검사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보통은 뭐 암이 진단되고 첫 2년, 그 다음 3년 해서 한 5년 정도를 지속적인 검사 일정을 정해드리는 게 대부분이고요.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 상태에 대한 신체 검진, 네, 뭐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받으러 가셨을 때 의료진과 함께 나누셔야 되는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뭔가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이 걱정되는 이게 혹시 재발한 것인가 라고 느껴지는 증상들, 이러한 거를 네, 방문하시기 전에 잘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가서 꼭 물어보고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일반적으로 누구한테든지 있을 수 있는 그냥 통증이라고 하더라도 몸에 어떤 평상시와는 다른 통증이 느껴지거나 이럴 때 이런 것도 꼭 이게 혹시 암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단순히 피로하다던가 잠이 잘 안 온다던가 체중이 변했다던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병과 연관성이 제법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꼭 물어봐 주시고요. 그 이외에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론 암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기타 기저질환들이 악화가 되면서 신체 상태가 나빠지면 병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거에 대한 상태도 같이 상담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요즘 또 워낙에 뭐 좋은 건강식품들도 많이 나오고 막 비싼 한약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지 말라는 거는 아닌데요. 어떤 걸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같이 하면 안 좋은 내용들의 건강식품들을 막 뭐 다 많이 드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꼭 담당 의사에게 고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기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한 번씩 네,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워낙에 이제 음식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안 좋다 그런 거보다도 그냥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는데 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치료를 하면서 손상된 조직, 손상된 세포가 이제 건강한 상태로 재생이 되는 데 필요한 거는 결국은 영양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양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고요. 영양관리의 기본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골고루, 골고루 또 충분히 규칙적으로 잘 드시는 거가 되겠습니다. 모든 영양소들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니까 뭐 사실 뭐만 먹고 뭐는 안 먹고 이런 거보다도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골고루 드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뭐 남들이 안 좋다는 뭐 술, 담배 이런 거 당연히 안 하는 게 좋겠고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사실 다 알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실천하기에는 제일 힘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또 상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권고하는 사항이 있는데 중강도의 유산소 신체 활동을 일주에 150분, 그러니까 2시간 반 이상, 일주일에 2시간 반 이상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적어도 10분 이상 이제 지속을 해야 된다, 운동을. 그리고 그냥 연속적으로 가만히만 앉아있는 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자. 2시간이 되면 좀 움직이자. 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말하는 2시간 반 이상 하라는 중강도 신체 활동이라는 게 걷기도 가능하고요. 자전거도 그냥 무슨 사이클 선수처럼이 아니라 천천히 즐기면서 타는 것도 괜찮고 수영도 천천히 하는 요 정도까지가 중강도 신체 활동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강도라는 게 뭐냐?
요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가능해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지는 못하는 정도의 속도와 세기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이거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겠고요. 물론 이제 약간 이제 고령의 또 본인의 신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의 분들은 요거를 조금 줄여서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십니다. 뭐 본인의 그 체력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는 거는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도 더 나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예방접종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예방접종이 모두 필요합니다. 매년 매 시기가 되면 하는 뭐 독감 예방주사, 최근에 이제 독감 예방주사 맞아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폐렴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든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 혹시 잘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것도 반드시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이제 부분들은, 그러니까 매년 하는 독감 접종이라면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중에라도 면역력이 괜찮을 때 요 시기에 맞는 게 필요하겠고, 뭐 폐렴이라든가 대상포진 이런 거는 평생 한 번 맞는 약들이 대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굳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이에 맞으실 필요는 없고, 항암요법이 종료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접종을 계획을 하는 편이 좋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간염 같은 경우에도 간염 항체가 없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지금이라도 맞는 게 좋겠고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아까 이제 재발 방지에 대한 관리법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제 정신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것도 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그랬는데, 진료실에 이제 들어오실 때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막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뭐 현재 내 상태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걱정하시는 상태에서 괜찮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드려도 그게 막 서럽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실 두려움과 스트레스 이러한 부분이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게 본인의 체력도 저하시키고 여러 가지의 네, 문제를 또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암이 발견되는 초기에는 일단은 암 자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치료의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크시지만, 일단 1차적인 치료를 끝내고 추적 관찰에 들어가신 경우에는 사실 이런 질병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도 뭐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치료는 잘 되었는데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함께 가족들과 잘 얘기도 하시고 이런 가족 동료들과 얘기를 잘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좀 더 예,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들이지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현재 내 상태가 그래서 좋다라는 거를 알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시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 절대로 거르지 않고 받으셔야 되고, 이제 자신이 느끼는 이런 불안감, 슬픔 이런 거를 가족들과 계속 얘기하면서 풀어나가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겠고, 네. 그리고 뭐 이런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운동 말고도 내가 하고 싶은 뭐 노래를 하고 싶다, 뭐 그림을 그리고 싶다,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러한 나의 어떤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찾아보시고 실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취미 활동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라는 내용으로 재발을 막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해봤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요 손 모아서 써 있는 부분이 네, 암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네, 다 같이 이제 그렇게 좋은 건강과 네, 또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오늘 요 시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그래서 먼저 그 사전에 질문을 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요. 그 내용을 좀 먼저 좀 확인하고 이제 다음 차례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예, 여기 좀 먼저 사전에 그 온 질문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48세 2019년에 난소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고, 이분은
지금 현존하는 가장 좋은 모든 난소암 치료를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수술과 앞서 모여드렸던 온열 항암화학요법 하이팩도 하시고 항암 6번까지 하시고 림파자도 2년을 복용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재발을 해서 다시 수술도 받으셨고 이제 항암 치료를 복강내 항암으로 바꿔서 지금 진행 중이신데 이제 항암을 진행하면서 지금 우리 난소암 표지자 수치는 좋아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림파자를 복용하고 재발을 하면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 앞으로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림파자 이런 표적 치료제를 복용하다가 재발을 하면 치료가 어렵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저희 여러 가지 연구에서 조금씩 우려되고 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명확한 거는 아닌데요. 표적 치료제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암이 재발을 하지 않게 억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또 무릅쓰고 생기는 암세포들은 암세포의 성장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약들이 오히려 더 잘 안 듣는다. 이런 약을 안 썼을 때보다도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차이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고, 실제로 이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거가 우리나라에 이제 보험으로 승인이 된 게 작년이었으니까, 아직 실제로 우리 환자분들께 썼을 때 반응의 정도는 모르고요. 그냥 암세포에 대한 이런 성질,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만 있어서, 일단 하여튼 결론은 어려울까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는 거고 이런 경우에 대한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연구 그룹들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표적 치료제를 다른 약으로 바꿔보거나 같은 타겟을 쓰지만 조금씩 기전이 다른 약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약과 병합을 해서 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정확한 정답이 아직 있지는 않는데 예, 의료진들도 사실 이게 어려워질까봐 우려를 하고 있고 이미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60세 올해 난소암을 진단받으신 분이고요. 이제 수술 전 항암요법을 3번 하시고 수술 받은 후에 다시 항암요법 6회 진행을 완료한 상태이십니다. 그 HRD라고 하는 게 음성이어도 제줄라 복용이 효과가 있는지를 궁금해 하셨고요. HRD라고 하는 거는 앞서 브라카라는 얘기는 잠깐 했었는데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이 첫 번째 질문하셨던 림파자나 지금 두 번째에 나오는 제줄라나 이러한 약을 썼을 때 이제 표적 치료제가 도움이 되는데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몇 가지의 종류의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것처럼 작용을 하는 그러한 게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상동 제조합 결핍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브라카는 없더라도 이 표적 치료제를 썼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여요. 자, 그런데 이분의 질문은 그러한 것까지도 HRD라고 하는 게 음성이어도 이 제줄라라는 약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미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약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약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는 임상 연구를 해봤더니 재발 예방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이 승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만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약을 안 썼을 때보다 썼을 때 우리 재발에 대한 위험도를 한 60%까지 낮춰준다면 브라카는 없지만 요 상동 제조합 결핍이 있는 분들은 한 40%? 40% 정도? 그 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한 3, 40% 정도에 줄여줄 수가 있고요. 요 HRD가 음성인 분들은 그 수치가 더 낮아져가지고 실제로 이제 약을 안 쓰신 분과 약을 쓰신 분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재발까지 기간의 차이가 한 3, 4개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3, 4개월 차이를 위해서
사실 이 약이 승인은 되어 있지만 보험 적용은 안 돼요.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만 보험이 되기 때문에 없는데 이 약을 한 3, 4개월 목적을 위해서 쓰려면 한 달에 이제 들어가는 약값이 이제 수백만 원이기 때문에 보험이 안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그런 경제적인 부분과 약의 효과가 조금 크지는 않은 부분을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재발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는 있기는 있다. 근데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이렇게 조금 많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하겠고요. 자, 세 번째 질문은 58세 2019년에 난소암을 진단받으신 분이고, 뭐 이제 난소, 난관, 자궁 등등의 수술을 하셨고, 현재는 추적 관찰 중이시고, 호르몬제와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분의 질문은 제가 먼저 읽어보고, 이게 사실 이분을 직접 뵙고 진찰하지 않는 한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왼쪽 아랫배에 통증이 있고 체력이 저하되고 하는 거를 느끼는데, 이게, 네, 음, 일을 시작해서일지, 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진료 때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왼쪽이 아니라 뭐 오른쪽일 수도 있고 윗배일 수도 있고 통증이 느껴지고 네, 기운이 없고 뭐 피로감이 많고 앞서 제가 그런 게 있을 때 꼭 의료진과 상담을 하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도 꼭 이 내용에 대해서 네, 담당 의료진과 네,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또 늘 암이 진단되신 분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이제 그런 다른 환자분들도 보고하다 보면 일반의 경우에서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몸의 불편함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환우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증상들이 네, 그냥 일반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우리 그냥 뭐 어떤 날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가 다음날 일어나면 말끔해지기도 하고 그냥 그런 일반적인 증상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뭔가 조금 정상 범위를 벗어난 증상인지를 의료진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사실 큰 수술을 받으시기 때문에 몸이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뭔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찌릿찌릿하고 아프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다 하세요. 이런 큰 수술을 받으신 분은 몇 년이 지나도 그런 증상이 있으신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또 일반적인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벗어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네, 담당 의료진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1년 후에 일을 시작해서일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제가 모르니까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일단은 뭐 수술과 항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최대한 빨리 본인의 일상으로 회복을 하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시던 일에 대해서도 일의 강도나 이런 걸 조금 줄여서라도 최대한 빨리 복귀하셔서 본인의 원래 하시던 사회생활과 이런 거를 유지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네 번째 사전 질문은 자궁암 1B, 1기 중반 정도가 되시고요. 2020년에 진단된 30대 젊은 분이시고요. 진단 후 가입력 보존을 위해서 자궁 경부만 절제하는 그 수술을 받으셨고, 자궁 내막에 물혹이 발견됐는데, 이제 조직검사 암이다, 호르몬 치료를 권유받으셨다. 사실 이분 내용도 제가 정확한 뭐 이제 세포의 종류나 이런 거를 알기 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려워요. 자궁 경부와 자궁 내막은 이게 자궁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기지만 이게 우리 발생 과정에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생겨날 때 각각의 장기들이 생겨나는 거를 기준으로 치자면 서로 다른 오리진에서부터 생긴 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이어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장기예요. 그래서 자궁 내막과 자궁 경부는 완전히 사실 다른 성질을 가진 그런 장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자궁 경부암 일대에 발견된 세포의 종류 모양과 요번에 암으로 진단된 자궁 내막 쪽 혹의 모양이 같은 세포라고 하면은 자궁 경부암이 재발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완전히 다른 세포의 모양이면은 새로운 암이 생기신 거라서 사실 어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모르지만, 그래서 조금 얘기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음, 일단 표현해 주신 거는 자궁 경부암이 재발한 거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호르몬 치료를 한다는 거는 사실 자궁 내막암일 때 하는 치료여가지고, 죄송하지만 요 경우에는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을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요게 자궁 경부암과 자궁 내막 쪽에 요번에 발견된 혹이 같은 세포 종류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걸로, 만약에 자궁 내막암이 생겨서 호르몬 치료를 한다는 건 앞서서 처음에 뭐 말씀드렸던 대로 자궁 내막암은 자궁 내막을 잘 안 자라게 하는 호르몬 치료로서 자궁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은 이게 재발암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전 질문은 우리 60대 2021년에 자궁 경부암을 진단받으셨는데, 진단 당시에 이미 골반 등 뼈 전이가 발견이 되니까 자궁 경부암 4기에 해당하시고요. 수술은 이제 안 하셨고, 그래서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근데 또 재발을 하셔서 지금 키투르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를 투약을 할 예정에 있으십니다, 이분은. 그런데 워낙에 이게 뼈 전이가 됐을 때 뼈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뭐 복부나 이런 데 통증보다도 뼈 통증이 워낙에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도 지금 뼈 통증이 심한 상태인데 키투르다를 이제 쓰게 되면 통증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지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일반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뼈 전이에는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들 그래요. 항암제는 어쨌든 혈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목적하는 장기까지 가야 되는데, 뼈까지 잘 안 들어가거든요, 약이. 그래서 뼈전이가 있는 분들은 항암 치료를만 단독으로 했을 때 별로 효과가 없어서, 항암 치료는 일단 항암 치료대로 그러니까 화학요법을, 그거대로 하고, 뼈 자체에는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근데 이분은 앞에서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골반 뼈 쪽까지도 같이 다 방사선이 이미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방사선은 한 번 방사선이 들어간 그 부위에 두 번째, 세 번째 방사선 치료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방사선 주사량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현재 뼈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부위만, 뼈 부위만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 키투르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일반적인 항암 화학요법과는 조금 다르게, 글쎄요, 이게 전체적인 면역 체계를 다룸으로써 그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내 몸의 면역 세포를 키워주는 약이다 보니까, 뼈에 대한 부분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서 키투르다가 뼈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거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선 담당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자, 여섯 번째 사전 질문은 우리 60대 자궁 내막암 1기를 올해 진단이 되셨고, 자궁 난소, 림프절까지 적출하실 예정이고요. 이 적출한 후에 몸의 변화에,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을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이제 60대이시면은 이미 폐경이 된 지 10년이 넘으셨을 것 같고요. 폐경이 된 다음에 자궁과 난소는 아무런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자궁과 난소를 적출한 다음에 몸의 변화는 사실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젊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수술을 하시면은 이제 하던 생리를 안 하실 거고,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갑작스러운 폐경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몸의 변화가 있겠지만, 지금 요 연령대에서는 그런 몸의 신체의 변화가 생기는 거는 전혀 없겠고, 근데 이제 림프절 적출은 림프절을 얼마나 적출하느냐에 따라도 좀 차이가 있고, 어떤 본인의 몸무게나 기타 등등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 골반 림프절을 절제한 다음에 이게 우리 림프액 순환이 잘 안 돼서 다리가
다리가 막 퉁퉁 부어오르고 외음부가 부어오르고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수술하고 나서부터 초기부터 그러한 이제 다리 부종 같은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타킹을 신는다든지 우리 이제 뭐 쉬실 때 다리를 좀 올려놓는 거, 다리를 마사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알아보시고 이제 그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제일 힘들어하는데 사실 난소암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부인암에 대한 거는 제가 오늘 자꾸 얘기하다가 나오는 계속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최근에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나와서 기존의 난소 부인암 쪽을 연구하지 않던 많은 연구진들이 막 이제 좋은 결과가 보이니까 점점 더 본인도 이제 부인암을 연구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암이기 때문에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요. 네,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면서 이제 같이 의료진과 함께 관리를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